그때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전부 제 잘못입니다. 아버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 목소리 정말 모르시겠어요? 형사의 다그치는 목소리가 귀에서 윙윙 울렸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재생 버튼을 다시 눌러달라고 손짓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낮고 차분한,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고객님의 자산은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로 이관되어 안전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알려드리는 계좌번호로 신속히 이체해 주십시오. 세 번째였다. 닳고 다른 녹음 테이프처럼 세 번을 되감아 들었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 발끝으로 가라앉는 기분. 바로 몇 시간 전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킨 그 목소리였다. 검사를 사칭하며 내 아들 성민이가 대포 통장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내가 가진 돈을 안전계좌로 옮기지 않으면 아들과 내 전 재산이 위험하다고 속삭이던 악마의 목소리.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이 낯선 경찰서 사무실에서 다시 듣는 그 목소리는 이상했다.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 몰랐던 미세한 떨림, 문장의 끝을 살짝 올리는 특유의 억양. 그것은 내가 지난 34년간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며 들어왔던 목소리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닮아 있었다. 아니다, 아닐 거야.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맞은편에 앉은 김영철 형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무언가 직감한 사람처럼, 그러나 차마 입 밖으로 뱉지는 못하는 사람처럼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불과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내 삶은 낡았지만 평온했다. 스산한 늦가을 바람이 창문 틈새를 파고드는 낡은 빌라. 5년 전 지긋지긋한 위암과 싸우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순자의 온기가 여전히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곳이었다. 나는 먼지 쌓인 아내의 사진을 정성껏 닦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사진 속 순자는 주름진 눈가로 웃고 있었다. 마치 영감,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지? 라고 묻는 것 같았다. 걱정 마, 순자야. 우리 성민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지난주에도 와서 쇠고기 잔뜩 사주고 용돈까지 두둑이 주고 갔다니까. 사업이 아주 잘 된다고 하더군. 당신이 살아서 봤어야 하는데. 혼잣말은 어느새 나의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되었다. 평생 공장 기계 소리를 들으며 청춘을 바쳤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쇳가루를 마셔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그렇게 모은 내 퇴직금에 당신이 아들 대학이라도 보내라고 악착같이 부었던 보험금을 합친 통장. 그것은 단순한 노후 자금이 아니었다. 우리의 피와 땀,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사랑이 담긴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다. 그날 오후 아들 성민이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언제나처럼 번쩍이는 구두에 잘 다려진 코트 차림이었다. 강남의 번듯한 사무실까지 얻어 사업을 한다는 아들은 내 유일한 자랑이자 희망이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식사는 하셨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바쁜데 웬일이냐? 성민이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이내 혀를 찼다. 아니, 반찬이 이게 뭐예요? 김치밖에 없네. 제가 다음 주에 맛있는 걸로 꽉 채워드릴게요. 요즘 신규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통신경을 못 썼네요.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내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다. 두툼한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10여 장이 들어있었다. 아니다, 괜찮다. 너 쓰기도 바쁠 텐데 무슨 돈이냐? 아니에요, 아버지. 이 아들이 이제 돈 잘 벌어요. 아버지 호강시켜드리는 게 제 목표 아닙니까? 걱정 마시고 병원도 잘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세요. 듬직한 아들의 말에 달아빠진 내 가슴이 뜨끈하게 데워졌다. 녀석은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착한 아들이었다. 비록 어미를 일찍 여의었지만 엇나가지 않고 번듯하게 자라주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성민이는 사업 이야기를 한참 늘어놓았다. 해외 투자니 IT 신기술이니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자신감 넘치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다.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세상이 험해서 아버지처럼 순한 분들은 사기당하기 십상이에요.
아들은 신신당부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현관문까지 따라 나가 굽은 등으로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알았다, 알았어. 운전 조심하고. 멀어져 가는 아들의 고급 승용차를 보며 나는 또 한 번 순자를 떠올렸다. 순자야, 보고 있나? 우리 아들 저렇게 잘 컸다. 이제 우리도 고생 끝이야.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그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55 수사관입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나긋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시작되었다. 나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평생 죄 한 번 짓지 않고 살아온 내게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멀고 무거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박진수 씨 되시죠? 아드님 박성민 씨 명의의 통장이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의 대포 통장으로 이용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들 이름이 나오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일사천리로 말을 이어갔다. 아들이 공범으로 몰려 구속될 위기이며 아버지인 나의 계좌 역시 범죄 수익 은닉처로 의심받고 있어 즉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그럴 녀석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내 다급한 외침에 수사관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진정하십시오, 아버님. 저희도 그래서 확인 중입니다. 아드님을 믿으신다면 저희 수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이 사건은 극비 수사 중이라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아드님에게도 절대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도청 중이라 용의자에게 증거 인멸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잠식했다. 아들이 쇠고랑을 차고 검찰청에 끌려가는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어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라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수사관의 경고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아버님 자산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지금 즉시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전액을 이체해 자금의 출처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12시간 내로 즉시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아드님과 아버님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말은 동아줄처럼 들렸다. 나는 홀린 사람처럼 옷을 꿰어 입고 밖으로 나섰다. 전화는 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수사관은 통화 너머로 계속해서 나를 지시하고 안심시켰다. 은행으로 향하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뼈를 파고들었지만 식은 땀이 등을 흥건히 적셨다. 은행 ATM 앞에 서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넣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돈. 아내의 목숨값이 섞여 있는 돈. 1억 7천만 원. 내 남은 인생 전부였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불러주는 낯선 계좌번호를 하나하나 눌렀다. 이체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멈칫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이래도 되는 걸까? 아버님 뭘 망설이십니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아드님이 곧 소환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눈을 질끈 감고 확인 버튼을 눌러버렸다. 이체되었습니다. 기계음이 내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1시간, 2시간이 지났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라는 안내만 반복되었다.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경찰서에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내 입술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다. 모든 것을 듣고 난 김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아버님. 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순자의 얼굴, 악착같이 돈을 모으던 젊은 날의 내 모습, 그리고 어제 환하게 웃던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오늘 김 형사가 나를 다시 불렀다. 범인들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면서. 희망이 보일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목소리는 희망이 아니라 더 깊은 나락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절망의 메아리였다. 아니다, 내 아들 목소리가 아니야. 그냥 좀 비슷한 것뿐이야. 세상에 목소리 비슷한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나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끈질기게 내 기억을 파고들었다. 문장의 끝을 살짝 올리는 억양. 그건 성민이가 어릴 적 내게 무언가 자랑하고 칭찬받고 싶을 때마다 쓰던 특유의 말버릇이었다. 아빠,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계약 하나 크게 땄다니까요.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심장을 쑤셨다. 김 형사는 더 이상 나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늙은 아비의 얼굴을 지켜볼 뿐이었다. 내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멋대로 움직였다. 성민아? 내 입에서 나오가 아니었다. 갈라지고 쉰 낯선 누군가의 목소리가 내 목구멍에서 튀어나왔다. 김 형사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는 더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더 잔인하게 진실을 후벼 팠다.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내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만이 귓속을 가득 메웠다. 아닙니다. 다시 들어봐야겠습니다. 잘못 들었을 겁니다. 나는 횡설수설하며 경찰서 문을 향해 걸었다. 김 형사가 내 뒤에서 무겁게 말했다. 아버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십시오. 몸이라도 추스르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묻어 있었다. 그 동정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도망치듯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차가운 초겨울의 바람이 칼날처럼 뺨을 스쳤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다.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한 잔상처럼 보였다.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한 늙은이. 세상 물정 모르는 등신. 얼마나 걸었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익숙한 빌라 입구에 서 있었다. 녹슨 철제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싸늘한 온기가 나를 맞았다. 며칠 사이 아내의 온기가 가득하던 나의 집은 낯설고 차가운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현관에 놓인 성민이가 어릴 적 신던 작은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다. 순자가 우리 아들 발 커서 장군 되겠다며 버리지 못하고 고이 간직하던 것이었다. 나는 그 앞에 주저앉아 먼지 쌓인 운동화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쓸어보았다. 아니다, 성민이가 그럴 리가 없다. 내 아들은 착한 아이다.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아들이다. 스스로를 세뇌하듯 되뇌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건조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성민아, 나다. 아버지다. 네, 아버지. 웬일이세요?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 평소와 같은 목소리였다. 다정하고 듬직했던 내 아들의 목소리. 하지만 경찰서에서 들었던 그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환청처럼 겹쳐 들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밥은 먹었냐? 아, 네. 그럼요. 아버지, 제가 지금 정말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끊어요. 뚜마이너스. 대답할 틈도 없이 전화는 끊어졌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전 같으면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식사는 꼭 챙겨 드세요라며 살갑게 덧붙였을 녀석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성민이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하고 날카로웠다.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독버섯처럼 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거실 벽에 붙어있는 유치원 때 성민이가 그려준 내 얼굴 그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그림 위에는 우리 아빠 세상에서 최고라고 쓰여 있었다. 저 조그맣던 손으로 나를 최고라 불러주던 아이. 저 순수했던 아이가 어떻게 자기 애비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단 말인가. 밤이 깊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낡은 통장, 아내의 사진, 아들의 그림집 안의 모든 것이 나를 고문하는 형틀 같았다.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꿰어 입었다. 확인해야 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어야 했다. 이 끔찍한 의심이 망상이라는 것을,
내 아들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택시를 타고 강남에 있다는 아들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번쩍이는 불빛과 높은 빌딩들. 내 낡은 빌라와는 다른 세상이었다. 성민이는 이곳에 번듯한 사무실 겸 집을 얻어 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랑했었다.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몇 번이고 더 눌렀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박성민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문 열어. 그때 옆집에서 사람이 나오는지 복도에 불이 켜졌다. 나는 황급히 몸을 숨겼다. 그리고 문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붉은색, 노란색의 종이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최종 납부 통지서, 가스 공급 중단 예고장, 그리고 법원에서 온 듯한 흉흉한 글씨의 압류 예고 통고서.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종이들은 아들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두둑한 용돈과 비싼 선물들은 모두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다. 그렇다면 그 빚을 갚기 위해. 아니야, 아닐 거야. 머릿속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이 발버둥 쳤다. 하지만 이미 심장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허물어지듯 복도 벽에 등을 기댔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아버님.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김 형사가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여긴 어떻게? 아드님 주변을 탐문하던 중이었습니다. 역시 여기 오실 줄 알았습니다. 김 형사는 나를 부축해 오피스텔 앞 벤치에 앉혔다. 그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지만 나는 그것을 들고 있을 힘조차 없었다. 커피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져 검은 얼룩을 만들었다. 아버님 힘드시겠지만 들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박성민 씨의 최근 통화 내역과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김 형사는 더 이상 내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는 형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 박성민 씨는 거액의 사채를 쓰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라는 사채업자에게서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돈을 이체하신 그 계좌 대포 통장입니다만 그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마지막에는 최 실장과 연관된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버님께 전화가 걸려왔던 그 시각, 아드님의 휴대전화가 이 오피스텔 근처 기지국에서 발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 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사업이 어렵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을 아들의 고통, 빚독촉에 시달리며 벼랑 끝에 몰렸을 절박함, 그리고 결국에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아들의 어리석음. 모든 것이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나는 왜 몰랐을까? 왜 내 아들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성공했다는 말에 마냥 기뻐하며 아들의 얼굴에 들이운 그늘을 애써 외면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조금만 더 아들의 삶에 귀를 기울였다면, 힘들지 않냐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넸더라면 모든 것이 내 탓인 것만 같았다. 아들을 괴물로 만든 것은 어쩌면 나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자책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순자야. 나는 밤하늘을 보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순자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저 녀석을 키웠는데 당신 목숨값까지 들어있는 그 돈을 내 손으로 내 아들놈에게 갖다 바친 꼴이 되었어. 나 이제 어떡하면 좋으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다. 차가운 도시의 밤 공기 속에서 한 늙은 아비의 세상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김 형사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어깨를 떠는 내 모습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다. 지옥 같은 진실을 내 아들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 그 잔인한 마지막 절차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형사의 말은 차가운 쇠사슬이 되어 내 발목을 감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섰다. 휘청거리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아무런 감흥 없이 바라보았다. 저 많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을까? 그들은 서로 웃고 이야기하고 등을 두드려주며 살아가겠지. 나와 성민이처럼. 불과 며칠 전에 우리처럼. 집에 도착했지만 차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아내의 온기와 아들의 웃음소리가 배어있던 나의 집. 이제 그곳은 나의 어리석음과 아들의 배신이 남긴 끔찍한 범죄 현장이 되어버렸다. 나는 현관문 앞에 쪼그려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휴대전화가 지겹도록 울어댔다. 김 형사였다. 아버님, 저녁은 드셨습니까? 입맛이 없어서. 그러실수록 더 챙겨 드셔야 합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저희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한번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정적 증거. 그 네 글자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거부하고 있었지만 나는 가야만 했다. 이 지옥 같은 의심의 끝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다시 택시를 잡아타고 경찰서로 향하는 길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흐릿하고 비현실적이었다. 김 형사는 나를 조사실이 아닌 작은 회의실 같은 곳으로 안내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잠시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지금부터 들려드릴 것은 범인이 아버님께 전화했을 당시의 통화 녹음 원본 파일입니다. 저희 기술팀에서 잡음을 최대한 제거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주십시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내 마음은 부서질 대로 부서져 더 이상 단단히 먹을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김 형사가 노트북의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지지직 마이너스 하는 짧은 소음과 함께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5호 수사관입니다. 박진수 씨 되시죠? 나는 눈을 감았다. 다시 들어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불쾌하고 차가운 목소리. 하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아니야, 성민이 목소리가 아니야. 더 낮고 더 딱딱하고 감정이 없어. 내 아들은 저렇게 말하지 않아. 내 아들의 목소리는 더 따뜻하고 다정하다고. 아드님 박성민 씨 명의의 통장이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의 대포 통장으로 이용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말을 끊었다. 아니에요. 이 목소리 내 아들 아닙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김 형사는 나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는 파일을 정지시키지 않고 계속 재생했다. 아버님 자산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지금 즉시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전액을 이체해 자금의 출처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미친 사람처럼 양손으로 귀를 막고 싶었다. 제발 제발 아니라고 해줘. 이건 그냥 끔찍한 우연일 뿐이라고. 하지만 김 형사는 잔인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파일을 정지시킨 뒤 나에게 물었다. 아버님, 혹시 아드님이 어릴 때부터 써오던 특별한 말버릇 같은 게 있습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본인도 잘 모르는 그런 습관 같은 거요. 말버릇.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왜 없겠는가? 제 애비 새끼손가락만 할 때부터 업어 키웠는데. 녀석은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려 할 때 문장의 마지막 단어, 특히 마이너스 씁니다나 마이너스 합니다 같은 종결 어미의 끄듬을 미세하게 올리는 버릇이 있었다. 마치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듯한 살짝 치켜 올라가는 그 미묘한 억양. 어릴 적 받아쓰기 100점 맞은 시험지를 내밀며 아빠, 저 잘했죠? 하던 목소리.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하고 외치던 목소리. 모두 같은 억양이 묻어 있었다. 다시 한 번만 들려주시오. 내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수준이었다.
김 형사는 말없이 파일을 처음으로 되돌려 다시 재생했다. 나는 눈을 감고 목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단어의 의미가 아닌 소리의 결, 음의 높낮이,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로 이관되어 안전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알려드리는 계좌번호로 신속히 이체해 주십시오. 찾았다. 아니, 찾아버렸다. 찾아서는 안 될 것을. 마지막 단어의 끝에서 뱀의 꼬리처럼 살짝 치켜 올라가는 그 억양. 내가 34년간 들어왔고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내 아들의 목소리가 가진 희미한 흔적. 그것은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선명하게 내 고막을 파고들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다. 눈을 뜨자 회의실의 형광등 불빛이 눈알을 찌르는 것 같았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눈앞에 환영이 어른거렸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날의 내가 보였다. 아내 순자가 갓 태어난 성민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우리 성민이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몰라요. 나중에 커서 큰 인물 되겠어. 아내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아, 순자야. 당신 말이 맞았어. 우리 아들 정말 큰 인물이 되었구려. 자기 애비의 전 재산을 전화 한 통으로 앗아가는 그런 아주 대단하고 끔찍한 인물이 되어버렸어. 아! 입술 사이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내 남은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비수가 되었다. 내 아들이었다. 내 노후 자금을, 내 아내의 목숨값을 앗아간 범인은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길러낸 내 아들 박성민이었다. 아들아.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은조렸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괴물을 길러낸 아비,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아버지가 되었다. 모든 것을 직감한 김 형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휴지 한 장을 뽑아 내 앞으로 조용히 밀어주었다. 그 작은 배려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말라붙고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때쯤 나는 텅 빈 눈으로 김 형사를 보았다. 잡아주시오. 내 아들놈 아니 그놈. 당장 잡아주시오. 법대로 처리해 주시오.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남은 평생의 힘을 실었다. 그것이 내가 내 아들에게 그리고 먼저 떠난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다. 김 형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저희가 곧 체포영장을 집행할 겁니다. 경찰서를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다시 성민의 오피스텔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나는 문이 부서져라 두드렸다. 성민아. 박성민. 문 열어. 애비다. 한참을 두드리자 안에서 무언가 쿵 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침내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문이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리고 그 틈으로 핏기 없이 파리한 아들의 얼굴이 보였다. 며칠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성공한 사업가의 번지르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눈은 퀭하고 수염은 거뭇하게 자라 있었다. 녀석은 나를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다. 나는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다. 배달 음식 용기들이 썩는 냄새와 술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에는 옷가지와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위선으로 쌓아 올린 성이 무너져 내린 폐허. 그 참혹한 풍경 속에서 내 눈은 책상 위에 놓인 A사 용지 몇 장에 고정되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55 수사관입니다. 그것은 전화 사기를 위한 대본이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그 문장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 옆에는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거래 은행과 계좌번호까지 상세하게 적힌 메모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냐? 내 목소리가 지하실 바닥처럼 낮게 깔렸다. 성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이처럼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다. 내 입으로 말해봐.
애비한테 전화해서 내 어미 목숨값까지 들어있는 그 돈을 빼앗아 간 게 너냐고 묻잖냐.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분노와 배신감, 슬픔과 허탈함이 뒤엉켜 온몸을 잠식했다. 성민이는 그제야 무너져 내렸다. 녀석은 쿵 소리를 내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죽일 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녀석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뜨거운 눈물이 내 발등으로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내 가슴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재와 같았다. 나는 무릎 꿇고 비는 아들을, 내 평생의 자랑이자 희망이었던 그 녀석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일어나라.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채업자들 때문에 제가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돈은 금방 메꿔서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정말입니다. 변명. 구차하고 비겁한 변명이었다. 나는 녀석의 손을 뿌리쳤다. 내가 손 뗀 건 그냥 돈이 아니야. 내 어미가 너 대학 보내겠다고 식당 설거지하며 푼푼히 모았던 돈이고 이 애비가 평생 허리 한 번 못 펴고 일해서 번 피 같은 돈이야. 넌 돈을 훔친 게 아니야. 내 애비와 어미의 인생을 통째로 짓밟은 거다. 나는 더 이상 그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녀석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을 힘도 없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버지. 등 뒤에서 아들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폐허가 된 아들의 집을 걸어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의 한 챕터를, 아니 내 인생 전부를 그곳에 닫아두고 나오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김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담담하게 알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텅 빈 집. 창문 너머로 차가운 겨울 해가 힘없이 저물고 있었다. 나는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 앞에 섰다. 활짝 웃고 있는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다. 순자야, 순자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 키운 걸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만 있었다.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평생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자리.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늙은 아비의 등 뒤로 스산한 겨울밤이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다. 아들의 오피스텔 문을 닫고 돌아선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먹먹하게 멀어졌다. 귓속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고 눈앞의 세상은 초점을 잃은 낡은 필름처럼 흐릿하게 흔들렸다.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텅 빈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온몸에 힘이 모조리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며칠 전만 해도 아들의 성공을 기뻐하며 아내의 사진을 닦던 손. 그 손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던 돈을 악마의 아가리 속으로 직접 밀어넣었다. 그리고 그 악마의 얼굴은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아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밤인지 낮인지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시체처럼 방바닥에 누워 천장의 낡은 벽지만을 바라보았다. 밥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도 씻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감각 자체가 희미해져 갔다. 가끔 정신이 들 때면 아내 순자의 사진이 나를 꾸짖는 것 같았다. 당신은 대체 뭘 한 거요? 내가 우리 아들 잘 키워달라고 남기고 간 돈을 어떻게 그리 허망하게 죄책감이 유령처럼 목을 졸라왔다. 순자를 볼 낯이 없었다. 먼저 간 아내에게도 괴물이 되어버린 아들에게도 그리고 이토록 어리석은 나 자신에게도 나는 버림받았다. 며칠이 지났을까? 지겹도록 울리다 꺼지기를 반복하던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화면에는 김영철 형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받을 힘도 없어 내버려 두자 잠시 후 짧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버님, 박성민 금일 오전에 검거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눈을 감았다. 놀라움도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거대한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며 끝없는 심연으로 나를 끌어내리는 듯한 묵직한 체념만이 느껴졌다. 내 아들이 수갑을 찬 범죄자가 되었다.
이 사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내 남은 생의 낙인처럼 찍혔다. 나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떨어뜨렸다. 액정이 바닥에 부딪히며 금이 가는 소리가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저녁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대답할 기력도 없어 무시했지만 문은 끈질기게 울렸다. 한참 만에 비틀거리며 문을 열자 김 형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한 손에는 뜨거운 김이 나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아버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렀습니다. 사람이 밥은 먹고 살아야지요. 김 형사는 좁은 부엌으로 들어가 익숙하게 국밥 2그릇을 상에 올렸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지만 내게는 역하게만 느껴졌다. 입맛 없소. 가지고 돌아가시오. 한 숟갈이라도 드십시오. 이러다 큰일 나십니다. 그는 막무가내로 내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다. 나는 마지못해 국물만 한번 떠먹었다.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김 형사는 자신의 국밥에는 손도 대지 않고 그저 묵묵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숙였다. 제가 이 일을 15년 넘게 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화병으로 몸져 눕는 분도 계셨습니다. 다들 아버님처럼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일 놈이라고, 내가 등신 같아서 이 꼴을 당했다고. 하지만 아버님, 그건 아버님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자식 하나 제대로 못 키운 애비 잘못이 아니면 누구 잘못이란 말이오. 내 목소리가 원망처럼 터져나왔다. 내 아들놈이 그런 괴물이 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소. 성공했다는 말에 좋다고 입이 찢어져서 녀석 얼굴에 들이운 그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소. 이 모든 게 이 무심하고 어리석은 애비 탓이오. 아닙니다. 김 형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자식을 벼랑 끝으로 내몬 건 아버님이 아니라 사람의 약한 마음을 파고드는 이 잔인한 세상과 그놈을 이용해 자기 배만 불린 악독한 놈들입니다. 아드님은 박성민 씨는 분명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도 처음부터 괴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딘가에서 발을 헛디뎠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구르고 굴러 괴물이 되어버린 거겠지요. 그의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지만 얼어붙었던 가슴 한구석을 희미하게 건드렸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 더욱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버님, 이제 곧 조사가 끝나고 재판이 시작될 겁니다. 판사에게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써주실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내가 그놈을 위해 탄원서를 쓰라고. 내 인생을 통째로 앗아간 놈을 내 손으로 감싸주라고 말이오.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나가시오. 어서. 나는 손을 떨며 문을 가리켰다. 김 형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 꼭 챙기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 혼자 남은 집. 그의 말이 악령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탄원서. 가당차는 소리였다. 내 아들놈은, 아니 박성민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벌을 받아야 마땅했다. 그것이 피해자인 내가, 그의 아비인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의 구현이었다. 나는 분노에 차올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렇게 며칠을 증오와 자책 속에서 보냈다. 밤이 되면 아들이 어릴 적 쓰던 작은 방에 들어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벽에는 녀석이 유치원 때 그려준 삐뚤빼뚤한 내 얼굴 그림이 붙어 있었다. 우리 아빠 세상에서 최고. 그 순수했던 믿음 앞에 서니 심장이 다시 조각나는 것 같았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앨범이 보였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먼지를 털고 일어났다. 처음 자전거를 가르쳐 주던 날 넘어져 무릎이 깨져도 울지 않고 씩씩하게 다시 일어나던 녀석.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내 손을 꼭 잡고 불안한 눈으로 교문을 바라보던 작은 등.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나보다 더 서럽게 울며 내 어깨를 감싸주던 듬직한 아들. 앨범의 마지막 장에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가족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병색이 완연했지만 애써 웃고 있는 순자. 그런 아내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나.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29의 성민. 사진 속 녀석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나는 왜 그때 저 깊은 그늘을 보지 못했을까? 왜 힘들지 않냐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을까? 나는 앨범을 덮고 아내의 사진 앞으로 갔다. 순자야,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당신 아들이 저 지경이 됐는데 그래도 내 새끼라고 감싸줬을까? 아니면 나처럼 모질게 외면했을까? 당신은 나보다 현명했으니 알았을 텐데.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만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서 나는 희미한 대답을 들은 것 같았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요. 당신이라도 끝까지 놓으면 안 되잖아요. 다음 날 나는 구치소에 면회 신청을 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영락없는 폐잔병이었다. 머리는 희끗하고 허리는 구부정했으며 눈은 퀭하게 죽어 있었다. 이런 모습으로 아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고통스러웠다. 면회실의 차가운 공기는 폐부까지 얼릴 듯했다. 두꺼운 아크릴 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죄수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깎은 아들의 모습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처참했다. 내 기억 속에 듬직하고 번듯했던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겁에 질려 잔뜩 움츠러든 마르고 초라한 한 사내만이 앉아 있었다. 녀석은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버지 오실 줄 몰랐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녀석의 얼굴을 샅샅이 뜯어보았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그 얼굴 위로 5살배기 성민이의 얼굴이, 15살 성민이의 얼굴이, 25살 성민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나는 이 녀석을 미워해야 했다. 증오해야 마땅했다.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되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는 걸까? 한참의 침묵 끝에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잠겨 나왔다. 밥은 제때 주더냐? 내 첫마디에 성민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아크릴판에 이마를 찧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버지, 제발 저 좀 용서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를 때리고 욕을 하세요. 아버지. 녀석은 어린아이처럼 울며 용서를 구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가여워서 그래서 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다. 시끄럽다. 나는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녀석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내 죄는 내가 받는 거다. 이 애비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법이 정한 대로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1년이든 10년이든 죗값 똑바로 치르고 나와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게 내가 이 애비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다. 알겠느냐? 성민이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끄끄거리며 어깨만 들썩였다. 나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빠져나왔다. 구치소를 나서자 차갑지만 상쾌한 겨울 공기가 가슴으로 밀려들어왔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시리도록 푸른 하늘. 그 하늘 아래 서 있는 내가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용서는 아니었다. 이해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저 아비로서 내가 해야 할 마지막 도리를 다했다는 그런 기묘한 안도감이었을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구점에 들러 펜과 편지지를 샀다. 집에 돌아와 낡은 밥상에 앉아 한자 힘겹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그것은 탄원서였다. 아들의 죄를 덮어달라는 내용은 아니었다. 녀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아비인 나는 또 얼마나 무심하고 부족한 아버지였는지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덧붙였다.
부디 제 아들이 죗값을 정당하게 치르고 세상에 다시 나와 한 사람의 몫을 하며 살아갈 기회를 주시길 간청합니다. 녀석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속죄하는 모습을 이 늙은 애비가 살아생전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부디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동이 트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여명이 비쳐들었다. 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부엌에 들어가 밥을 안 쳤다. 밥솥에서 김이 오르는 소리가 멈춰있던 나의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따끈한 밥 한 그릇을 퍼서 아내의 사진 앞에 놓았다. 그리고 내 몫의 밥그릇을 들고 그 앞에 마주 앉았다. 순자야, 나 다시 살아봐야겠다. 당신 보기 부끄럽지 않게. 저놈이 죗값 다 치르고 나올 때까지 이 애비가 두 발 뻗고 버티고 서 있어야지. 그래야 녀석이 돌아올 집이라도 있지 않겠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마치 그래요, 영감. 그게 당신이 할 일이지라고 대답해 주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떴다. 여전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살기 위해 억지로 삼켰다. 목이 메어왔지만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돈, 명예, 자식, 그리고 내 삶의 자부심까지도.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었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있었다.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 아들이 돌아올 그날까지 나는 살아야만 했다. 무너진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아들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줄 아버지로서. 창밖으로 떠오른 겨울 아침 해가 텅 빈 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은 따스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작고 희미한 희망의 빛이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